개별적 계약관계 이제 3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는 총론을 했고요. 그 채권 총론을 했고 지금 이제 채권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약정 계약이 있고 이제 법률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한 원인으로 한 이제 그 계약이 약정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그 계약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그 채권이죠, 채권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3개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개별적 계약관계, 약정계약입니다. 계간을 좀 볼게요. 계약은 제어의 이전과 활용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14가지가 있고요. 이 14가지 전형계약이 보통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예, 한 문제씩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예. 안 나오는 데도 이제 절반 정도는 안 나오는데 한 반 정도는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계약은 두 번째 줄에 전형계약은 크게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계약, 그 다음에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 그 다음에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계약, 그 이외에 전형계약으로 나눠져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유형을 보면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교재가요. 증여, 매매, 교환. 그래서 증여란 나오죠.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겁니다. 일방이. 그래서 의사 표시를 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돼요. 상대편이 승낙을 안 하면은 증여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매매는 단독 계약이죠. 계약. 미안합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자,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적 이전과 그 대가로 매수인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금전을 지급할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매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것도 금전이라는 걸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교환은 쌍방이 금전 말고도 그 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걸 또 약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정하는 건 사람끼리 합의, 합치, 약정 이런 건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둘째, 타인의 물건을 빌리거나 또는 이용하는 계약이에요. 이번엔요. 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고, 이번에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네, 이렇게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이게요. 자, 소비대차란 차주는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주는 건 차용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소비대차에서는 대체물을 반환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을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해주면 됩니다. 예. 뭐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은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으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임대차는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예, 그건 아시겠죠? 임대료 지불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의 원칙이에요. 무상에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고용이죠. 고용, 도급, 위임 이런 것들은 다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서 본질을 하는 그 계약인데, 여기 비해서 이제 도급하고 위임은 수급인과 수임인이 독립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좀 있죠. 그 이외에 전용 계약으로서는 현상 광고, 인치 조합, 그다음에 종신 정기금, 그다음에 화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68페이지 1절, 2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 교환, 매매. 자, 증여의 계약을 보면 계약의 내용은 증여란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체크해 주시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할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체크해 주세요.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554조에 그렇게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법적 성질에는 편무 무상 계약이죠. 상대방이 이제 승낙만 하면 돼. 쌍방 계약이 아닌 편무 계약이죠. 그 다음에 무상 계약이고, 낙성 분료식. 이건 애우지 마세요. 그냥 애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애우지 마세요.
이게 뭐 편무다, 무상이다 이렇게 막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문제풀이 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익히시고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이거 무슨 계약에 대한 종류는 앞에서 우리가 총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낙성, 불효식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낙성이 되고 이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정한 요식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증여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볼까요? 법적 효력을 보면 증여자의 의무는 저희 증여자지 주는 사람이 의무가 있어요. 그냥 뭐 내가 무상으로 준다 해가지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증여자는 약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해요. 이것도 채무라고 봐야 됩니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특정물의 재산권을 이전해야 하는 증여자는 무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이제 그 목적물의 증여자를 인도할 때까지 그 재산 그리고 동일한 그 주의에서 보관하면 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게으리할 때는 증여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증여도 하나의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의무를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여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는 건 이제 뭐 주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가지고 559조 제1항 본문에 있어요. 증여는 무상계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 책임의 면제는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만 당연하나 종류물인 경우에는 견해가 달라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류물일 때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한 번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다만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서 증여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체크해주세요. 고지에다가 체크해주시고 고지하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떤 고지냐면은 하자나 흠결이 있다라는 걸 고지해줘야 돼요. 내가 하자에 있는 물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자와 흠결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걸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냥 줘버리면 안 돼요.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넘겨줬는데 집을 이제 줬는데 그 집이 비가 내리면 물이 새. 근데 그걸 모르고 고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짐들을 막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그죠? 수증자가.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그 물건들 다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이럴 때는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흠결과 하자는 반드시 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여기 했던 것처럼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칙은 부담하지 않아요. 하지만 흠결과 하자와 흠결은 수증자에게 반드시 고지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559조 2장 단서. 본문에는 원칙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자 흠결이 있을 때는 수증자한테 고지해 줘야 된다. 이게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수증자의 권리는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예,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이거 알리지 않았지만 만약 수증자가 알았거나 했을 때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양가로 증여의 해제입니다. 증여의 해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보면 증여를 했는데 뭔가 약속이 안 맞으면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을 보면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해제입니다. 자,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구두상이라든가 다른 의사로 했겠죠.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체크해 주세요. 거기다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거기다 체크해 주세요. 555조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후일에 이제 문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오죠. 서면으로 표시한 것은 서면으로 표시한 것 해가 체크해 주시고 증여자의 증여 의사에 관한 것으로 수령자의 성명 체크해 주시고요. 수령의 의사 기재 체크해서 필요하지 않다 X. 성명 의사 X. 자, 그러니까 편무계약이죠. 그러니까 편무계약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거죠. 다만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자, 서면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작성되어도 무방하고 서면을 의하지 않는 증여계약상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증여해제는 판결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판력 때문에. 네, 그것도 좀 기판력 체크해 주시고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해제 X 거기다 써주세요. 자, 배은망덕한 행위. 이러면 그러면 해제가 되겠죠. 배은망덕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죠.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들어간 거죠, 지금. 내가 증여한데 나에 대해서 부양을 해라라는 어떤 이제 조건이 들어가지면 그 조건 부양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배은망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의 해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56조 제1항. 자, 망은 행위죠. 배은망덕한 망은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당연하겠죠. 증여자가 부담하죠.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으면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자의 재산 상태 악화에 따르는 이제 해제입니다.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체결한 후, 일단 체결했어요.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재 악화됐어요. 그리고 그 이행으로 인해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증여자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지금요. 그럴 때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증여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57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판례 마지막 줄에 보면 판례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증여자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또 엄격하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까다롭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구제받는 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가로이 해제의 효과와 그 특수성,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계약, 그 다음에 망은 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그 다음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 악화, 증여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 조건이었죠. 라고 하더라도 이미 증여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하면 이행한 경우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어요. 법적 해제권의 행사가 있는 것 같이 원상회복 관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원상회복 관계 그리고 X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는 561조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게 왜냐면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거는 편무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상대방도 같이 이렇게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쌍무 계약에 준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체크하세요. 상대 부담 있는 증여. 그 밑에 있죠. 이미 이행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어떤 경우에요? 상대 부담 있는 증여입니다. 예. 이건 쌍무 계약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55조하고 558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특수한 증여계약입니다. 특수한 증여계약은 이제 부담부라고 하죠. 부담부에다 체크해서 이건 조건이죠. 조건과 기한이 붙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이게 조건이죠.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부담부 증여를 하라고들 하죠. 예, 상대방이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수증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증여자 자신 이외의 제3자 또는 혹은 이제 불특정한 다수인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봐셔야 되고, 부담부 증여는 단지 부관에 붙는 증여뿐만 아니라, 예, 그거 체크하세요. 뿐만 아니라 체크하세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증여, 이것까지 포함돼요. 예, 이것까지 포함된다. 자, 넘기셔서 이제 방금 이제 구별해야 될 개념, 부담부 중에서 구별해야 될 부분은 거기다 체크해주세요. 정지 조건부, 증여 약속, 목적 증여,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증여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은 증여 효력이 가지는 거고, 수증자에게
증여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이한 거죠, 이것도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목적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 일정한 목적에 사용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평생 모은 재산 10억을 어느 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행위. 이게 이제 목적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거로 3. 쌍무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 네. 앞에 하나가 나왔었죠, 그때. 앞에 잠깐 하나 나왔어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첫 번째 있죠.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며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자, 쌍무계약의 효과로서 동시행 항변, 위험부담 다 적용됩니다. 쌍무계약에는 이거 다 적용돼요. 한 수증자가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를 해지할 수 있어요.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기 증여.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게 이제 정기 증여입니다. 계속적 채권 관계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증여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적 채권 관계고요. 증여자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수증자에게 증여한다는 계약. 뭐 대표적으로지 않아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정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상실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사망하면 이제 효력은 상실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이게 상속되고 뭐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기간을 정한 정기 증여, 그렇지 않은 정기 증여에서도 약정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은 종기부 증여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사인 증여. 사인 증여는 사망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이게 사인 증여예요. 자, 증여 계약은 우리가 증여자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사인 증여라고 보면 돼요. 이럴 때 단독행위적인 성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유언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유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체크해주세요. 유언의 규정이 준용. 자, 다만에다 체크해주시고, 유언 능력, 유언 방식, 그리고 유언의 철회, 이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X 쳐주시면 돼요. 우리 유언 능력 방식 처리하는 그 요건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그 친족상속에서 유언 이거 배웁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분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증여의 급부나 유증의 급부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으로 추전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넘기셨어요. 교환입니다. 교환을 보면은 교환이란 쌍방이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해주는 약정을 함으로써 이제 성립하는 계약이고, 교환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두 개의 그 양도 행위, 이게 행해지면 양자는 서로 상환성이라든가 대가성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환성 체크해주시고 대가성 체크해주시고요. 서로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에는 물건이나 권리 양도에 대해서 반대급부의 대금인데 반해서 교환은 그렇지 않죠. 반대급부 역시 물건이나 권리 양도로 보는 거예요. 쌍방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과 채무 관계에 이렇게 대립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법적 성질. 자, 교환의 원시적 형태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요물계약으로 보지 않고 체크했어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거기서 요물은 우리가 현상광고밖에 없었어요. 현상광고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물계약이었지만 지금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하고 좀 달라서. 자, 교환계약에 대한 성립. 교환계약이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이외에 재산권이어야 된다고 이미 요건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일방이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 그것은 교환이라는 매매 체크했어요. 일방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교환으로 보지 않고 매매로 본다는 거예요. 매매. 자, 교환은 일방 당사자가 반대급부로서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와 더불어서 일정한에게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이 성립된다.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지금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것. 여기다 체크했어요.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거를 약정하는 것. 이게 교환입니다. 근데 일반이 다 금전으로 해버리면 그건 매매예요. 매매. 자, 보충적으로 지급된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법률 효과.
교환은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계약이고 왜 서로가 지금 그 무상이 성립되지 않죠. 상대방도 그 서로 교환하는 서로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은 아니에요. 자, 유상계약이므로 매매 규정이 준용되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는 그만큼 이제 담보 책임을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이전받는 재산권이나 물건의 화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해지 사유. 교환은 쌍무계약이고 동시행 항변 또는 위험부담 규정하죠. 이게 지금 앞에 그 계약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서 거기도 나와 있었어요. 한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매매 계약을 보시면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에 대한 뭘 지급해요?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합니다. 요런 요건이 성립되면 이제 이건 매매가 돼요. 교환이 아니라. 자, 매매는 쌍무 그 다음에 그 유상계약입니다. 동시에 낙성 분류식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매매에 대한 예약을 봅시다. 매매에 대한 예약. 자,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예약도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예약이 성립되면 그 예약은 본 계약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또는 확정될 수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그 성질이 그렇습니다. 예약이란 성질이. 자, 매매 예약은 보통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 변제에 대한 예약, 그 다음에 재매매에 대한 예약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예약의 종류를 보면 편무 쌍무계약 또는 일반 쌍무계약이 있는데 편무 쌍무계약 보면은 예약의 기한 장래 본계약을 청약할 때, 자, 밑에 보세요. 일반 쌍방계약, 일반 쌍방계약. 예약을 기초로 해서 본 계약을 성립시킬 때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다면 이건 일방예약이란 일방예약. 앞에 있는 편무 쌍무계약 예약하고 좀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 쌍방계약 요거는 좀 구별만 해주세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방 통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매매 일반 예약, 법정 성질. 매매 일방 예약의 법정 성질을 보면은 예약설과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대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매매 계약설에 따르면 예약권자가 예약 완결권 행사로서 본 계약에 체결 없이도 계약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예약 속에서 본 계약에 의한 청약과 승낙이 이미 행해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결권 행사가 부가적인 조건으로 하였을 뿐이지 그렇게 또 해석하는 거죠. 했을 뿐이라고 해석한다는 뿐이에요. 자, 이번에 예약설. 예약설은 매매의 일방 예약은 그 예약의 일종에 지나지 않으며 정지 조건부 매매와 같이 특수한 효력을 생기도록 하는 단순한 예약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예약 완결권 또는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 완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즉하세요. 형성권입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판례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약 완결권 이건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완결권은 예약 완결자가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 법적 승계인에게 대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을 때는 10년의 제척기간. 자, 도가 여부는 직권조사는 이제 법원에서 직권조사한다는 거예요. 자, 완결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여부에 대한 확답을 완결자에게 체크하세요. 최고할 수 있다. 언제부터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크해 주시고, 최고. 완결권자한테 최고예요. 최고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체크하세요. 상실.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상실. 거절. 자, 예약 완결권에 대한 가등기. 부동산의 물건 이전을 위한 본 예약, 계약에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재산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권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와 또는 이거를 가등기 의무자인 예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된다.
대립된다라는 거는 판례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근데 양도성, 이하 관계권의 양도성을 보면 일단 밑에다 양도성이 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상대방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직하세요. 상대방의 승낙 그리고 옆에 통지. 이하 관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하 관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뭐라 했어요? 상대방의 승낙 통지 해줘야 됩니다. 이하 관계권 여기다 이제 양도했다라고 이제 통지해 줘야 돼요. 자, 계약금. 계약금이라는 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해서 금전 기타의 유관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부합니다. 교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재산권의 유보를 위해서 수수된 체크하세요. 해약금으로 또 체크하세요. 추정. 이게 해약금이다.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건 해지할 때 이게 해약금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쌍방이 그 2배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요건들도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을 때 한해서 손해배상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도 해석한다. 자, 여기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약금에다가 체크하세요. 위약금. 그리고 또 체크하세요. 특약이 있을 때 하나요. 특약이 있을 때 하나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해약금에 대한 효력을 보면 해제권 행사예요. 계약금은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부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거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체크하세요. 배액을 상환. 여기 지금 누가 사는 그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수령자. 자, 해제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제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표시와 동시에 배액을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이행에 제공이 있는 것을 요합니다. 예. 그냥 의사표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요건도 있죠. 체크하세요. 동시에 동그라미 치시고 배액 상환 그리고 이행의 제공. 해제권 행사에 대한 기간을 보면 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부터 예.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착수할 때부터 체크해서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그 판례 학습 바로 위에 여기서 이행에 착수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의 제공 등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행위를 말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란 해가지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의미를 좀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해제 효과. 해제는 그 해약금에 대한 그 해제 효과는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 해제하고 다르다. 법정 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할 여지가 없죠. 예.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원상회복 문제 X. 계약이라고 하는 특약에서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가 없죠. 청구할 수가 없죠. 아직 이행도 안 했는데. 예. 다만 해약금에 대해서 해제권 유보 그 자체로 법정 해제권 발생 행사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약 비용에 대한 부담 앞에 그 배에 이렇게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목적 토지의 체크하세요. 목적 토지의 측량,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속하고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 비용과 같이 이행에 관한 비용은 계약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등기 비용 X 쳐주세요. 거기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건 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 특약이 없는 한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자, 매매에 대한 법률 효과. 우리가 지금 그 계약 중에서 매매가 가장 중요해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매매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제 의무. 자, 매도인의 의무를 보면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동산의 매매일 때는 그 목적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하고 부동산 매매일 때는 등기를 하는데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지명채권의 매매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양도의 통지와 같은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앞에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자, 주의할 겁니다. 주의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처분권자일 필요 없다. 예, 그거 체크하세요. 처분권자일 필요 없다라는 데도 꼭 체크하세요. 이게 중요하죠. 자, 타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재산권 때는 매도인이 이를 매수해서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죠. 자,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기속됩니다.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 이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매매계약이 있는 후에 매매계약이 있고 난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전까지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기속됩니다. 이건 매도인이 책임져요.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입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체크하세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앞에서 잠깐 거론해 줬어요. 매매에 대해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는 지금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매수인의 의무. 이번엔 이제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함께 동시에 목적물의 인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대금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대금 지급 의무는 매도인의 재산권과 동시에 되는 거고요. 동시에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대금 지급 그 의무에 대한 이행기,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물 수취 의무가 나오네요. 자, 이제 이행기. 이행기는 매도인의 의무 이행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는 기한의 약정이 있을 때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하세요. 기한의 약정이 있을 때. 자, 그러나 어느 의무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기한의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있을 때 약정이 없으면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한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의무를 부담을 해야 돼요. 자,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부담하지 않죠. 동시행이잖아요. 그죠? 동시행이니까 앞에서 얘기 나왔었어요. 한번요.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는 매수인은 그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에 대한 이자, 체크하세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건 언제냐면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이자가 이제 발생하죠. 대금 지급 거절권입니다. 자, 이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주장하는 자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어떤 상실 염려가 있을 때, 체크하세요.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자,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일부에 이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소유권을 비롯해서 저당권 등 담보도 포함합니다. 담보도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안 준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돈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예. 그 저당권도 포함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예요. 체크하세요.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 자, 대금 지급 거절하지 못한다. 자,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의 체크하세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 거절권은 추탈의 위험에 대한 항변권이고 그 다음에 담보적 성질을 갖는 권리예요. 예.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위험에 대한 항변권 체크해 주시고 담보적 성질을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장소.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는 경우에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이라는 특별한 종류물에 대한 인도를 급부 내용으로 하는 채무 변제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467조 2항 본문에서 있다는 거죠.
목적물 수취 의무입니다. 목적물 수취 의무. 자,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하는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에 관해서 이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지체하는 거.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람에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설과 수령 의무 존재에 대한 부정하는 법정 책임설에서 대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채권자 지체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 유형에 대해서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체크하세요. 수취 의무, 신의 측에 근거했습니다. 이거는 수취 의무. 신의 측에 근거해서 이제 그 수취 의무 부담해야 되고, 매수인의 수취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매수인에게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환매입니다. 환매가 좀 가끔 잘 나와요. 이게 가끔 환매라는 게 이제 뭐 나오는 부분에서만 나오는데, 저 환매라는 거는 이래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을 작성합니다. 거기다 어떻게 특약을 작성하냐면은, 내가 지금 3억에 내가 넘겨줄 테니 내가 몇 년 후에 그 3억으로 그대로 나한테 넘겨줘. 이게 환매예요. 환매. 그래서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책까지 다시 사는 약정.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죠. 그리고 다시 사는 약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금액으로 그대로 사는 거죠. 대부분 이제 뭐 해외로 나가서 내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안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써요. 왜냐하면 그 시가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서 나가기 전 그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금액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환매예요. 이런 환매는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성질은 정지조건부 매매설과 예약 완결건설이 있는데, 자 볼까요? 정지조건부 매매설은 다수설인데, 매매 관계를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관계를 파악한다. 자, 환매는 목적물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매매계약 자체를 약정 해제하는 것이고, 환매에 대한 특약의 약정 해제권을 유보하는 것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약 완결권설은 환매권을 행사의 원매매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원매매의 목적물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매매, 그냥 지금 한 번째, 두 번째 매매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게 그 환매권이 있으면 등기에 그게 표시돼요. 예, 환매권 이거 등기합니다. 등기. 그러면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환매에 대한 그 부동산에 들어와 있으면은 살 사람이 없겠죠. 그거 알고도 사는 건 그건 바보죠, 바보. 자, 이제 환매 계약에 대한 내용. 환매는 첫 번째, 환매권 유보를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환매 관계에 대한 성립, 그리고 효력 발생하는 이렇게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환매권 유보 매매 계약, 환매 특약을 맺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합니다. 예, 나머지 이제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이제 환매대금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제 매도인이 환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때는 당초 매매 금액과 이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자, 계약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요. 여기 뭐 계약 비용이라든가 이자는 받을 수가 있죠. 그동안에 내가 뭐 세금을 낸다든가 막 이랬던 거,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자, 상당한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큰 금액이 아니겠죠. 자, 그러나 체크하세요. 특약이 없는 환매대금. 특약이 없는 환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을 합니다. 부담할 매매 비용을 한다. 자, 이제 매매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죠. 상계. 퉁 터는 거예요. 중요해서. 자, 환매기간은 저 끝에 반드시 잘 나오는 문제예요. 각각 5년 또 3년 넘지 못한다. 그게 잘 나와요. 그 연도를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특약이 있더라도 5년,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591조의 사망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환매 기간이 정할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체크해 주시고요.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여 다뤄지는 재산권을, 자, 재산권 5년 체크해 주시고요. 기타 재산권 3년. 자, 그러면 이제 5년, 3년이 왜 나온 거죠? 우리는 이제 재산권 5년, 기타 재산권 3년.
그 유보 특약에 대한 등기예요. 예, 그래서 매매 목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판매권 그 유보 등기 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요.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거는 그거는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판매 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 취득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부기 등기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좀 읽어봐 주세요. 자, 반가로 이 판매권에 대한 행사와 판매에 대한 실행입니다. 그래서 판매의 의사표시는 매도인이 판매 기간 내에 판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판매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판매 대금의 제공은 변제 제공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현실의 제공 체크해주고요. 제3자에게 매수인으로서의 적법하게 소유권을 의존받는 경우에는 판매권을 등기하는 판매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득자에 대해서 판매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 사람한테 판매 의사, 그러니까 뭐 윗돈을 주든 뭐든 간에 내가 팔았던 그 금액 그대로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득자한테. 네, 그러니까 미련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판매권의 양도성. 판매권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권의 양수인은 판매권을 행사해서 자기에게 목적물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판매권에 대한 대의행사. 대의행사는 일신 정소권이 아니기 때문에, 즉가서 일신 정소권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권자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판매권을 대의행사할 수 있다. 예, 이건 대의행사할 수 있다는 게요. 자,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한 판매. 공유자 1인이 판매할 권리를 유보하면서 그 지분을 매도한 후에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을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그 대금에 대해서는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판매에 대한 효과. 소유권에 대한 회복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회복.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이제 그 매도인에게 이러한 분할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 통지하지 않은 바로입니다.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 예, 거기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판매의 효과, 소유권이 회복되는 거죠. 판매하게 되면 판매권 행사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판매 비용의 상환. 판매권자는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지출하는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과실을 취득하면. 그거는 그냥 그 사이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 즉해서 유익비에 대해서. 자, 필요비, 유익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하는 금액 또는 현존 증가액을 상환해야 되고, 법원은 판매권자 청구에서 상당 기간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다. 자, 재매매 예약입니다. 재매매 예약. 매도인이 어떤 물건 그리고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각한 후에 다시 그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매매 예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재매매 예약과 환매 서로 이제 구별해 보자는 거죠. 지금 어떤 특이하게 시기를 보세요.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제한도 없고 거래 관행상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행해진다는 거죠. 자,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매 비용으로 한정되죠. 특약이 있으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매매 예약 보세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자, 역시 매매 대금과 이자, 매매 비용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해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존속 기간을 보면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라고 되어 있죠. 하면은 근데 재매매 예약 보세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하면은 소멸합니다. 소멸. 그래서 환매에 대한 이 기간을 잘 물어봐요.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 등기 여부. 매매 등기와 동시에 판매권에 대한 유보 등기 된다 그랬죠. 자, 일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특수한 매매 계약. 자, 우리 할부
할부 매매라는 거는 그 뜻 자체에 그냥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 걸쳐서 매매 대금을 분할하게 지급하고 목적물에 대한 대금이 완납되면 그때서 목적물이 인도가 되는 거죠. 내가 완전 완납했으니까. 자, 그래서 매수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그 할부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돼 있다. 이건 그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지금 배워야 해요. 그 할부 거래에 대한 이제 그 법률 이거는 그 민법의 그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상법 좀그 정도 일반 특별법. 할부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유보 특약, 소유권 유보 특약 효력 있는 거죠. 유보돼 있는 거죠, 그죠? 또 대금이 좀 완불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니까. 나를 보면은 소유권 유보 특약에 대한 법적 성질을 보면 완납받기 전 중간에 완납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주죠. 예, 일단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대금이 완전히 완불되면 마지막 줄 보세요. 두 번째 대금 완불 시까지 유보하는 약정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부 매매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 이거는 좀 읽어봐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약 내용에 대한 결정에서 자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매도인에 대한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면 매수인이 할부금 납부를 지체했어요. 지체하게 되면 매도인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에게 최고하죠. 돈 달라고 최고하죠. 최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할부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하고 그 해지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이 할부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매수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계약을 해지. 그래서 계약을 해지 않고서는 체크해 주시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라는 거예요. 자, 매수인에 대한 항변권. 일정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신용 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이 인정된다. 그래서 항변권이 인정된다. 할부 계약에서 무효, 취소, 그러면 해제된 경우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이제 항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이제 항변하죠. 예, 그래서 내가 이래서 지급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문 판매는 그냥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청약 처리에 대한 기간 보세요. 청약의 처리 보면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여기서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부터 14일 또는 계약서에 교부받지 않았을 때 상품에 대한 인도 또는 영육이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그 14일 중요하지 않은데 14일 그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처리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반환을 받는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와 이거 대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연 이자 나오죠. 지연 기간 동안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 내에서 은행권에 대해서 금융기간 적용하는 연체 금리 이런 것들은 다 지연 이자로 지급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줄 넘겨보세요. 여기서 대금 미납에 따르는 지연 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네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금만 더 합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 하고 쉬는 걸로 갈게요. 이게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예, 합시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에 대한 이제 그 체계를 보면 쌍무 계약이죠. 매매. 그래서 매매 계약처럼 대가적 결령 관계에서 극부 장애가 발생할 때 채무 불이행 책임 체크하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 위험 부담 체크하시고 담보 책임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상대방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생기는 급부 장애에 대해서 구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은 양 당사자 기책 사유 없을 때는 그 급부의 불능인 경우에 이때 담보 책임은 마지막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크하세요.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체크하시고, 매도인의 기책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그것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권리와 물건의 결함이 있을 때, 그 결함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예를 보면은 이제 채무 불이행과 이제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게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하고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과실 여부를 보면은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 이걸 전제로 채무자의 내용을 쫓아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고, 저희가 담보 책임은 권리나 물건의 하자예요. 좀 뭔가 차이가 있죠, 지금. 권리와 물건의 하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매도인의 기책사유 묻지 않죠. 채무 불이행은 물었는데 기책사유 물어보지 않아요. 그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 기책 물어보지도 않고 무과실 책임.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당사자의 선의악의,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채권자의 선의악의 책임 발생이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채권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하는데 참작할 뿐이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담보 책임을 보면, 매수인, 채권자의 하자에 대한 선의악의 담보 책임에 대한 효과 내지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거 체크해 주세요. 영향에 미친다. 자, 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제 해제에 나오고, 이제 담보, 두 번째 줄 보세요. 상당한 기간의 채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나 이제 담보 책임 보세요. 계약 해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체크하세요.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뭐 어떻게 돼요? 채무 없이. 채무 불이행하고 좀 다르죠. 자,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선의 악의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에요, 지금요. 자, 이제 권리 행사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없이 통상의 소멸시효 따라서 권리 행사 제한을 받지만, 체크하세요. 이게 시험 잘 나와요. 담보 책임의 기한, 권한 행사 보세요. 1년, 또 6개월의 제척기간, 1년 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잖아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적용시키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요. 꼼꼼히 좀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미처 발견 못한 걸 들어가서 이제 꼼꼼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방가로 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렇죠. 약정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우선이니까. 방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항상 그런 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매도인이 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현실 그대로 넘겨준다라는 게 약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인하면 안 돼요. 물건 살 때. 파는 사람은 그렇게 사인하길 원하겠죠. 하지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다 사인하면 안 돼요. 방가르이. 자, 담보 책임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자, 통설은 담보 책임을 법정 책임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 통설은. 자, 그 근거가 급부가 특정한 경우에 특정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 특정물의 이행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특정물 매매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580조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390조의 특칙으로 일반 규정에 적용은 배제된다고 본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 우측에 이제 양가로 담보 책임에 대한 구성과 이해 방법. 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위에서 설명하는 요소들에서 하자의 종류, 책임의 종류, 매수인에 대한 선의악의 이걸 기초로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구성된다. 그래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의 종류가 결정되고 1차적으로 매매에 있어서는 하자가 권리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이런 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목적물의 하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몇 가지 예가 있다. 그래서 이 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이거는 판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만 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물건을 팔기로 한 목적물의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로서 있는 거죠. 불가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나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권리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둘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기속되거나 속하거나 물건의 수령이 부족하고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그 하자의 성질상 타인에게 속한 권리 비율, 거기다 부족하고 멸실된 부분에 대한 물건에 대한 비율, 거기에 대해서 대금, 체크해서 대금의 감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측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제한 물건, 이게 대부분 제한 물건 하면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하자의 성질상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거나 악의 매수인에게는 해제에 인정될 수 없다. 자, 이제 그거. 자, 이제 그 양거로 3. 하자의 개념과 이제 유형을 보면 하자의 개념 보세요. 학설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의 성질을 법정 책임으로 이해한다는 견해. 그래서 객관적 하자설 또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권리, 물건에 대한 자체에 대한 결함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판단할 때는 해당 종류에 대한 권리 또는 물건이 보통 갖추어질 수 있는 그 상태, 품질 또는 성능 이런 걸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하자의 종류 보세요. 하자. 방가르의 하자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가 있고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하자를 판단할 시점 봅시다. 방가로 3. 법정 책임서에 따르면 특정물에 대한 매매인 경우에, 특정물의 매매인 경우에, 그리고 밑에 종류물 매매인 경우에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물인 경우에 계약 체결 시 목적물에 특정될 때는 계약 성립 당시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종류물 매매할 때는 그 특정되어 있는 특정되는 시기를 기준. 자, 네 번째, 방가로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에 대한 선의 악의. 잠깐 읽어봐 주세요. 자, 권리에 대한 흠결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매의 목적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건 앞에 부분이 잠깐 얘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큰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라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넘겨보시면 선의 매도인에 대한 보호. 그 선이라는 건 매도인이 몰랐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을 때 그걸 보호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취득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매수인이 알았다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매도인이 하고 있는 매수인이 아니고. 양거를 지금 이게 매매라는 거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마음대로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성립 요건, 담보 책임 내용 읽어봐 주시고 다 중요한 거니까 양거로 3.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성립 요건, 지금 수량이 부족하니까 수량이 부족하다는 게 나와야 되겠죠. 멸실돼야 되고 일부가. 자, 넘겨보시면 방가로의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 나와요. 200페이지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 이거를 준용한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들 나온 거고. 다만 선의의 매수인에게 한해서는 부족한 수량 또는 멸실의 비율만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반복돼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또 우측에 보면은 선의 매수인이 잔존하는 부분만으로 이를 매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권리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매수인이 수량 부족으로 아니면 일부 멸실로 앞날로부터 체크하세요. 1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1년. 앞날로부터 1년. 저 권리가 타인의 제한 물건에 의해서 제한받았을 때, 제한 물건 하면 무조건 제가 얘기해서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것들 다 얘기했네요. 제한 물건 다 얘기했네요. 읽어봐 주시고 이제 그 양가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예, 그럴 때 이제 그 매도인의 이제 담보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 봅시다. 경매 있어서 203페이지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에요. 이번에 이제 물건의 하자로부터 이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경매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이 570에서 577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은 이제 물건의 하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체크하세요. 물건의 하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578조 규정에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매매에 하나야 적용. 사매매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매매다 공매. 방가로 이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납받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예, 그것도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채권 양도의 하자. 채권 양도는 내용을 보시면 채권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채권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이 양도인에게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가능할 경우에 이에 적용된다. 자, 채권이 동산의 매매와 다른 점이 그 가치가 채무자의 자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 매매에서 흠이라고 하면, 자, 채권의 매매에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얘기한다. 자, 채무자의 자력을 보존하는 그 기준 시기, 예, 그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 보세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채권 매수인이 입을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에서의 특약을 해석한다. 그래서 채권 매매에 대한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하고 매수인에게 자력 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할 때는 그 채권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앞에서 준하는 것이고요. 물건의 하자, 이번에 이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 예, 특정물.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번에 이제 불특정물이죠. 불특정물에 대한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그 특정물하고 불특정물하고 그 내용만 아시면은 그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떤 계약 해제권이라든가 특정물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손해배상 그 205페이지에 특정물 매매에서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하자 보수 청구, 예, 요 세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특정은 보세요. 불특정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 네, 이렇게 타이틀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외에 이제 관련 문제 209페이지 담보 책임과 이제 동시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매수인의 반환 의무는 또 반복된 얘기지만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담보 책임 면제에 대한 특약에 대한 효력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정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보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게 그 민법이 정한 담보 책임에 대한 배제 또는 경감 또는 가중하는 특약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자의 존재를 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면책 특약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체크했어요. 이럴 때는 매도인은 면책 특약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84조에 체크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건 예외 사항이고요.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 자, 착오와 사기, 여기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 관계. 자, 매수인이 착오해서 의사표시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예, 여기서 이제 109조 1항인데 적용 배제하고 이제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견해를 취하게 되는데 판례는 보세요. 공장이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매매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착오 취소의 문제로 다루기도 하고 담보 책임 문제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기에서 기망이 빠졌던 의사표시로서 110조 1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절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강의씩 끝났는데,